제 이름은 김수영. 올해로 34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었고 임신을 준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늘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야근이 잦고 회식도 많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관리비까지 전부 제가 벌어서 냈으니까요. 저는 그게 결혼 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가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죠. 새로운 회사에 출근한 첫날, 옆자리 여직원의 책상 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5년 동안 매일 입을 맞췄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제 약혼자예요. 다음 달에 식 올려요. 그녀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4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이제는 색이 바랜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질 나쁜 사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아, 제 남편 취향이 참 독특하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월의 서울 마포구 새벽 6시.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서 휴대전화 알람이 진동했습니다. 윙, 윙이 미약하지만 끈질긴 그 소리는 마치 파리 한 마리가 고막에 달라붙어 날갯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수영은 바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더듬거려 알람을 끄고는 어둠 속에서 꼬박 30초를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자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은 허리춤까지만 덮여 있었고 흰색 잠옷을 입은 등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불을 걷어내는 동작은 소름 끼칠 만큼 조용했습니다. 5년 동안 1800번도 넘게 반복한 동작이라 이제는 마치 근육이 기억하는 본능 같았습니다. 발끝을 먼저 바닥에 대고 그 다음 발 뒤꿈치를 내리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스프링 매트리스는 무게중심이 조금만 이동해도 삐걱거리는 비명 소리를 냈고 박준호는 잠꼬가 밝아 깨는 걸 질색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일어나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타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좀 살살 움직이면 안 돼. 그때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매일 경무에 시달리는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그날 이후 김수영은 발끝으로 걷는 법을 배웠고 소리가 날 만한 모든 행동을 최소한의 반경으로 줄이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거실 복도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에 의지해 더듬더듬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어둠 때문에 흐릿한 윤곽으로만 보였습니다. 굳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1월만큼은 아니지만 3월의 수돗물도 여전히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온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컸으니까요. 입안에 치약 거품을 물고 있을 때 안방에서 매트리스 스프링 소리가 났습니다. 박준호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칫솔질 속도를 높였습니다. 부엌 바닥은 복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얇은 면 슬리퍼를 신었지만 발바닥을 통해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미리 쌀을 씻어 불려둔 전기밥솥에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은 6시 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압축기가 웅 하고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목구멍으로 위협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산 찌개용 두부 한 팩, 애호박 한 토막, 그리고 쪽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재료였습니다. 어제와 똑같고 그제와 똑같고 지난 5년의 아침과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도마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을 때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동작을 멈추고 2초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은 조용했습니다. 칼날이 애호박을 파고들 때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칼을 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썰 때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숫돌은 베란다 창고 깊숙한 곳에 있었고 지난 한 달간 그녀에게는 그걸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팔을 송송 썰고 두부를 손으로 뚝뚝 떼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된장 한 숟가락을 풀어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다세대 주택의 풍경도 덩달아 흐릿해졌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가장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박준호는 따뜻한 걸 좋아했으니까요. 프라이팬을 달구고 식용유를 살짝 두른 뒤 계란 2개를 깨뜨려 넣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흰자가 팬 바닥에서 빠르게 굳으며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뒤집개로 조심스럽게 뒤집은 뒤 마음속으로 30을 셌습니다. 그는 노른자가 반숙이 돼 너무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를 좋아했습니다. 수영아. 그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박준호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잠옷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밥 다 됐어? 응, 금방 해. 그는 하품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욕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곧이어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영은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고 냉장고에서 그저께 만든 깍두기와 콩나물 무침을 꺼냈습니다. 밥을 푸고 국그릇에 찌개를 담아 식탁 위에 정갈하게 올렸습니다. 수저 세트는 박준호 자리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그는 오른손잡이였으니까요. 그녀는 자기 자리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박준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벌의 정장을 돌려 입었습니다. 월요일은 진회색, 수요일은 네이비, 금요일은 검정색. 나머지는 랜덤이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 진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순서가 틀렸지만 김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바꿨거나 다른 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식탁 앞에 앉아 양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더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의 쩝 하고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밥알이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으깨지는 마치 연체동물이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김수영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어 핏기 없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좀 늦을 거야. 응.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응.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김수영은 다시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된장찌개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혀에 얇은 막이 씌워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음식의 맛이 사라지고 그저 온도 없는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씹고 기계적으로 삼키고 기계적으로 밥을 입으로 날랐습니다. 박준호의 식사 속도는 빨랐습니다. 마지막 밥 한 숟가락을 입안에 털어넣고 국물을 두어 모금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영은 식탁에 홀로 앉아 맞은편의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밥그릇 바닥에는 밥알 몇 개가 말라붙어 있었고 숟가락은 그릇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국그릇의 찌개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을 개수대로 옮기고 온수를 틀었습니다. 이제는 온수를 써도 됩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짜서 거품을 내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귓가도 가득 채웠습니다. 덕분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가 왜 오늘 정장 순서를 틀리게 입었는지, 예를 들면 회식은 왜 항상 화요일인지, 예를 들면 지난 3개월 동안
그에게 얼마나 많은 회식이 있었는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릇을 건조대에 엎어놓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벽을 타고 웅웅거리며 넘어오는 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시계는 6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8분 남았습니다. 그 후에는 나가야 합니다. 출근하는 척을 해야 했으니까요. 김수영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창밖의 회색빛 주택을 바라보았습니다. 3월의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을듯 잔뜩 찌푸린 낯빛이었습니다. 맞은편 집 베란다에 널린 빨래들 사이로 분홍색 아동복 한 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3개월 전 그녀는 실직했습니다. 다니던 소규모 무역회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전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사장이 전 직원을 불러 모으더니 자금줄이 끊겼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어떻게든 주겠지만 다음 달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머그컵 하나, 반쯤 말라 죽어가는 다육식물 화분 하나, 쓰다 만 볼펜 몇 자루. 종이 가방에 짐을 챙겨 동료들과 건물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수영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박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무심하게 물었을 때 그녀는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로 눈길을 돌렸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때우다가 구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채용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김밥이나 싼 냉면으로 해결하고 다시 이력서를 썼습니다. 오후 5시 반에 도서관을 나와 장을 보고 6시 반에 집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237통의 이력서를 냈고 14곳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으며 2곳에 합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별빛 크리에이티브라는 중견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재무팀 대리 직급이었고 월급은 전 직장보다 30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전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도서관 복도에 서서 창밖에 바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데 왠지 모를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3개월의 비밀, 3개월의 연기, 3개월의 고독.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돈을 좀 모아서 깜짝 선물처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봐줄지도 모른다고, 고생했어 라고 말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이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주 조금은 가치 있게 느껴질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월요일 아침, 김수영은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지하상가에서 7만 9천 원을 주고 산 네이비색 저가형 정장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만져보았던 고급 정장처럼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입으니 제법 직장인 태가 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5분 동안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고 결혼할 때 박준호가 사주었던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사실 모조 진주였지만 5년 동안 하고 다녀서인지 귀에 익숙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에는 박준호가 어젯밤 벗어둔 양말이 똘똘 뭉쳐진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가 마시다 만 물컵이 놓여 있었고 컵 바닥에는 말라붙은 물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거실장 모서리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치우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을 닫고 3월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별빛 크리에이티브 사무실은 마포구의 한 번화가 빌딩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고작 3정거장 거리였습니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빌딩 앞에 서니
유리 외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32살의 여자. 몸에 딱 맞지 않는 싸구려 정장을 입고 3년 된 검은색 가방을 든 채 스스로도 읽어낼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 긴장일까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그저 무감각해진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에어컨 냉기와 복사기 토너 냄새가 섞인 사무실 특유의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이 곧 오실 거라고요. 흰색 가죽 소파는 푹신했지만 가죽이 벗겨져 누런 내장재가 보이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수영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을 그 위에 포갠 채 꼿꼿이 앉았습니다. 김수영 씨. 인사팀 과장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굵은 웨이브 펌을 하고 베이지색 니트 투피스를 입은 그녀는 눈가에 야은 주름이 잡히도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최 과장이라고 소개하며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무실 안내 좀 해드릴게요. 최 과장은 걸음이 빨랐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거두면서 속사포처럼 설명했습니다. 이쪽은 회의실, 저쪽은 탕비실, 화장실은 복도 끝에서 왼쪽, 대표님 방은 제일 안쪽. 김수영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우겨 넣으며 곁눈질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에는 30개 정도의 책상이 부서별로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이라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일찍 출근한 몇몇 직원들만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거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디자인팀, 저기가 기획팀, 재무팀은 창가 쪽이에요. 최 과장이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수영 씨 자리는 여기 창가 쪽 자리였습니다. 옆에는 연식이 좀 되어 보이는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필꽂이, 포스트잇, 클립 한 통, 그리고 회사 로고가 박힌 머그컵. 옆자리는 이은성 씨라고 디자인팀 직원이에요. 최 과장이 옆 파티션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나이도 비슷하니까 금방 친해질 거예요. 김수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자리에는 28, 9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높게 묶은 포니테일 머리에 우유 빛깔 니트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가 최 과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김수영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김수영은 예에 바르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과장은 컴퓨터 비밀번호나 근태 시스템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더 일러주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영은 컴퓨터를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최 과장이 준 매뉴얼을 보며 사내 제모 시스템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한 숫자와 표들은 그녀에게 익숙한 것들이라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숫자들의 세계에서만큼은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했으니까요. 언니,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옆에서 이은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수영이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의자를 빙그르르 돌려 몸을 완전히 이쪽으로 향한 채 수다를 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격리 봤어요. 아, 역시 이은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봐도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시더라고요. 김수영은 전문가 포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예의상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와, 좋겠다. 이은성이 턱을 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곧 하거든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무언가를 집어 김수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리를 깨끗하게 닦은 크리스탈 액자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잘생겼죠? 제 약혼자예요. 김수영은 시선을 내려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세련된 골프웨어를 입고 푸른 잔디밭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햇빛에 살짝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배경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어딘가 고급 리조트의 골프장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 먹이던 그 얼굴. 매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게 했던 그 얼굴. 5년 동안 매일 밤 보고 눈을 감고도 속눈썹 개수까지 셀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그 얼굴. 박준호. 그 남자는 박준호였습니다. 외국계 기업 다니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이은성의 목소리가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달콤한 환상에 젖은 여자 특유의 약간은 들뜨고 수줍은 목소리. 저희 다음 달에 약혼식 해요. 발리에 리조트도 다 예약해놨대요. 약혼하고 바로 신혼여행 가자고. 김수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사고 회로가 과부하로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가장 먼저 튀어나온 단어는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여기 있지? 왜 골프 옷을 입고 있지? 그가 언제 골프를 배웠지? 연봉이 언제 1억이 됐지? 우리는 매달 월세 낼 돈을 걱정하고 그는 항상 용돈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렸는데 약혼, 발리, 신혼여행. 우리는 결혼 5년 동안 신혼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돈 좀 모으면 가자고 했습니다. 그 후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그는 올해는 바쁘니까 내년에 가자고 했습니다. 내년, 또 내년. 그렇게 미루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자와 발리로 신혼여행을 간다고요? 언니, 이은성의 목소리가 현실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안색이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은성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 머리 위로 쏟아지는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힐끔거리는 시선들도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저 크리스탈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당장 그 남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아야 할까요? 5년. 5년입니다. 그녀는 1800끼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그가 깰까 봐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가 오지 않는 밤마다 새벽 1시, 2시까지 홀로 기다렸습니다. 실직했을 때도 그가 걱정할까 봐, 짐이 될까 봐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니. 이은성이 다시 불렀습니다. 김수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폐부 깊숙이 들어갔다가 3초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뱉어냈습니다. 그 짧은 3초 동안 척추가 꼿꼿하게 펴지고 심장이 차가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제 남편 취향이 참 독특하네요. 이은성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수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엄지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스크롤을 내리다 멈췄습니다. 결혼식 사진. 5년 전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대여한 티가 나는 저렴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검은 턱시도를 입은 박준호. 예식장 아치 아래 서서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두 남녀. 그녀는 휴대전화를 이은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이은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받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던 그녀의 몸이 순간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김수영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엔 의문, 다음엔 의심, 그 다음엔 경악,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공포. 이게 뭐예요? 제 남편이에요. 김수영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이은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김수영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화면을 내려다보고 다시 김수영을 보았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에요? 김수영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화면을 몇 번 더 넘겼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진이 나왔습니다. 세대주 박준호, 배우자 김수영. 관계란에 선명하게 찍힌 배우자라는 세 글자. 작년 생일 파티 사진, 재작년 크리스마스 사진. 모든 사진 속에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이건 등본이에요. 법적으로 부부라는 증거죠. 이은성의 손에서 힘이 빠졌는지 들고 있던 액자가 책상 위로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습니다.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했어요. 손가락 사이로 뭉개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억눌린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다고. 저밖에 없다고. 평생 함께할 여자는 저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김수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유 빛깔 니트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방금 전까지 약혼자의 연봉과 발리 여행을 자랑하던 여자가 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더 이상 일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웃거리는 사람, 휴대전화를 들어 몰래 동영상을 찍는 사람, 수군거리는 소리. 김수영은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바늘처럼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울어야 할까요? 보통의 아내라면 이 상황에서 오열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바닥을 치며 통곡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이은성이 떨어뜨린 액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유리에 금이 가지 않았는지 살핀 뒤 다시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은성 씨 잘못 아니에요.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 이은성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혼란과 공포, 그리고 죄책감. 왜 본처라는 여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둘 다 속인 거예요. 김수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몇몇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찍은 영상들 다 지워주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고요한 사무실 구석구석까지 그 목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제 사생활입니다. 인터넷에 올리고 싶으시면 올리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사기당한 건 저고 망신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들이 슬그머니 내려갔습니다. 몇몇은 황급히 딴청을 피우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수영은 다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재무제표가 떠 있었습니다. 차변과 대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숫자들. 그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도 않고 몰래 다른 여자와 발리 여행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김수영은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CU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따지 않은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3월의 밤바람은 아직 찼습니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빌딩 숲을 통과하며 날카롭게 변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코트도 없이 야른 정장 차림인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35 모여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는 사람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흔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32살, 결혼 5년 차,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여자. 이런 일은 서울 하늘 아래 매일 밤 벌어지는 흔한 비극일 테니까요. 언니. 등 뒤에서 이은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장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눈 밑이 검게 그을린 것 같았습니다. 눈은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세요? 김수영은 소주 뚜껑을 비틀어 땄습니다. 병째로 입에 대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알코올 특유의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훑었지만 인상은 찌푸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사람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은성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모아둔 돈이 500만 원도 안 돼요. 김수영이 엄지로 입가에 묻은 술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은성 씨한테 연봉 1억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은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대출 갚고 있다고? 집 대출금. 우린 월세 살아요. 김수영이 잘라 말했습니다. 마포구 낡은 빌라. 보증금 3천에 월세 55만 원짜리. 네. 하지만 논현동 아파트는요? 무슨 아파트요? 이은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손에 든 소주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영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강남 논현동. 아파트 전세 구해놨다고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살 집이라고. 이은성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전세금 8억인데 시부모님이, 아니, 그 사람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전세 8억. 김수영은 속으로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8억 원 후 그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과 5년을 살면서 통장에 2천만 원 이상 찍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8억이면 서울 어디든 웬만한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그의 부모님은 전라남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30년 된 흑벽돌 집에 살며 마당에 닭 몇 마리를 키우는 분들입니다. 명절에 내려가면 시어머니는 고기 한 근 사는 돈도 아까워 벌벌 떠시는 분입니다. 그런 집에서 8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짓말이에요. 김수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평생 그만한 돈 만져보신 적도 없어요. 그 8억,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돈은 절대 아니에요. 이은성의 손에서 소주병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병이었으니까요. 대구르르 굴러가 길가에 멈췄습니다. 그녀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서럽게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우유색 니트를 적셨습니다. 김수영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할까요? 지난 3년 동안 내 남편과 만나고 논현동 아파트에서 미래를 즐기고 연봉 1억짜리 남자와 발리로 떠날 꿈을 꾸던 여자. 하지만 이 여자도 속았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남자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입니다. 언니, 이은성이 퉁퉁 부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미혼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몰랐다는 거. 저 미우세요? 김수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움. 마음속을 뒤져보았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텅 빈 구멍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안 미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받아내야 할 빚은 박준호 그 인간한테 있으니까요. 그날 밤 김수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12,000원을 내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면실에는 이미 자리를 잡고 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섞여 묘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매트를 깔고 누워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박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회식하다 늦어서 회사 근처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 그녀는 액정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잔다고. 논현동 그 8억짜리 전세 아파트에서 이은성과 함께 보냈던 그곳에서 자겠다는 말이겠지? 아니, 오늘은 이은성이 없으니 혼자 자려나.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덮었습니다. 찜질방 천장은 칙칙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구석에 얼룩이 진 곳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면 60개월. 박준호는 자기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월 500만 원이 넘습니다. 60개월이면 3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생활비, 월세 55만 원, 식비 100만 원, 공과금이랑 용돈 합쳐도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의 월급은 고스란히 남았을 겁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논현동 전세 보증금의 일부, 달리 여행 경비, 이은성의 손에 끼워져 있던 그 반짝이는 반지, 몸을 뒤척여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베개에서는 훈제 계란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락스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지났습니다. 계산을 해야 할 시간이니까요. 그녀는 그저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온몸에 시멘트를 끼얹은 것처럼 꼼짝할 수도 없었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이은성 씨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은성 씨는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만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출근해 제 옆자리에 앉았지만 안색은 창백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졌습니다. 언니, 이게 논현동 아파트 사진이에요. 이은성 씨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근사하게 인테리어된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창, 하얀 가죽 소파, 개방형 주방, 그리고 베란다에는 라탄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가 우리가 살 신혼집이라고 했어요. 이은성 씨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는데, 진심인 줄 알았는데, 저는 사진을 확대해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머그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컵 표면에는 베스트 허즈번드라는 영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박준호의 생일 때 제가 사준 컵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 컵을 회사에 가져다 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금이 8억 원이라고요? 네, 시부모님. 아니, 그 사람 부모님이랑 같이 마련했다고 했어요. 전세 계약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이은성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명의겠죠? 집을 샀다고 했으니까. 잠깐, 아니지. 그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세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냥 보증금을 많이 내는 것뿐인데.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 8억 원은 돌려받는 돈이에요. 문제는 그 8억 원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는 거죠. 이은성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어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재무팀에서 일하며 숫자를 다루는 저에게는 본능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8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박준호의 연봉이 정말로 1억 원이라 해도 5년 동안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3억 원 남짓입니다. 그럼 나머지 4억 원은 어디서 났을까요? 대출. 불현듯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은성 씨, 혹시 그 사람이 대출받았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특정 은행이나 신용카드 이야기를 한 적은요? 이은성 씨가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습니다.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하나 있는데 한도가 엄청 높다고 했어요. 회사 임원급이라서 나온 거라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저와 박준호의 급여 통장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가 먼저 제안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가정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면서요. 저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그 통장으로 이체해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장의 상세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래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고 스크롤을 과거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마트, 식당, 주유소 같은 평범한 일상 소비 내역들. 두 번째 페이지.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출금 기록. 적요란에는 전세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또다시 3천만 원 출금. 역시 전세 보증금. 네 번째 페이지.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대출 실행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4월, 금액은 4천만 원, 상품명은 개인 신용 대출, 그리고 대출자 이름은 김수영이었습니다. 언니, 왜 그러세요? 제 안색이 변하는 걸 눈치챈 이은성 씨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그 인간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마치 목구멍 안쪽에서 쥐어짜낸 바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화면을 내렸습니다. 3년 전 8월, 또다시 3,500만 원. 2년 전 1월, 다시 4,500만 원. 3건이 대출, 합계 1억 2천만 원. 채무자는 모두 저였습니다. 언니, 이은성 씨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떨림이 목소리에 묻어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눌러 참았습니다. 뜻은 간단해요. 지금 내가 은행에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그 돈으로 은성 씨랑 살 논현동 8억짜리 전셋집을 구한 거고요. 그날 점심,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혼자 탕비실에 앉아 다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 콘크리트 벽뿐이었고 갈라진 틈새로 이름 모를 잡초가 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어떤 돈인가요? 전 직장에서 제가 숨만 쉬고 일해서 모아도 꼬박 4년이 걸리는 돈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사람을 파산시키고 한 가정을 박살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까지 제가 그런 빚쟁이가 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준호의 어머니. 저는 액정에 뜬 이름을 2초간 노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영아의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유의 날카로운 억양이 섞인 전라도 사투리였습니다. 준호가 어제 전화해서 그러더라. 내가 요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군요. 제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호 씨가 밖에서 딴 살림 차린 거 알고 계셨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5초, 10초, 15초가 지나도록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영.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보다 한결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가라. 네. 사내놈들이 다 그렇지 뭐. 안 그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역겨울 정도의 태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 구슬려서 데리고 사는 게 남는 장사라. 준호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앞길 창창한데 너도 그 덕 보고 살면 좋지 않냐? 밖에 그녀는 잠깐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거야? 실증 나면 알아서 집으로 기어 들어온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벌려 뭐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너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냐? 시어머니의 말투가 저를 탓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작 준호 닮은 아들 하나 낳아줬으면 걔가 밖으로 돌았겠냐? 따지고 보면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어머니.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1억 2천만 원을 땡겼었어요. 그 돈으로 밖에서 만나는 여자 집 구해줬고요. 제 목소리는 바닥에 떨어지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수학이 넘어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번 침묵은 더 길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수영. 그게...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돈 문제는 너희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냐? 알고 계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바람 피우는 것도 며느리 명의로 사기 대출 받은 것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난 무슨 소린지 모른다.
이만 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탕비실에 앉아 차갑게 식어빠진 커피잔을 쥔 채 창밖의 회색 벽을 응시했습니다. 벽 틈의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결혼 초기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27의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함께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를 위해 새벽밥을 차리고 푼돈을 아끼고 실직의 아픔조차 혼자 삼키며 배려했습니다. 5년. 그 5년의 대가로 제게 남은 건 1억 2천만 원의 빚과 모든 걸 알면서도 아들 편만 드는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개수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며 꾸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이은성 씨가 사직서를 낸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그녀는 제 책상 옆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USB 메모리를 내밀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회한, 그리고 지독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녀가 USB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USB를 집어 들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몸체에 하얀 견출지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검은색 펜으로 3년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랑 그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호텔 예약 기록들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 자기가 미혼이라거나 저를 사랑한다거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 떠들었던 녹음 파일도요. 이은성 씨의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전부 다 담았어요. 저는 USB를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웠던 플라스틱 조각이 제 체온으로 미지근해졌습니다. 은성 씨. 네. 은성 씨는 나한테 빚진 거 없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저보다 어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갚아야 할 사람은 박준호 그 인간 하나뿐이에요. 이은성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의 기록. 이것은 3년치의 증거이자 3년치의 거짓말, 그리고 3년치의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고 지퍼를 채웠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나러 갈 차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급스러웠습니다. 거울이 달린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움직였고 복도에는 두툼한 카펫 위 깔려 있어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접견실에는 버튼만 누르면 원두를 갈아주는 고급 커피 머신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제가 평소라면 돈 주고 사지 않을 법한 잡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영 씨 되십니까?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짧은 커트 머리에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카페투 덕분에 하이힐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김유리 변호사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변호사의 집무실은 넓었습니다. 육중한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남산타워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유리 변호사는 책상 뒤에 앉아 저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제가 미리 메일로 보낸 자료들이었습니다. 가져오신 증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밥 먹듯이 겪어서겠죠? 그녀는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우스를 클릭하고 가끔 옆에 놓인 노트에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5분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아주 완벽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상간녀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이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상간녀가 아닙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김 변호사는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드리죠. 그녀가 서류철을 덮고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첫째,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3년치의 대화 내용, 사진, 숙박 기록. 이것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남편분이 귀하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신 적 없으시죠? 네, 대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군요. 김 변호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명을 위조했으니 이건 민사를 넘어 형사 문제입니다. 형사 문제요? 사기, 사문서 위조.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한결 편안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남편분은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려 상간녀에게 줬습니다. 논현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말입니다. 비록 매매가 아닌 전세라 해도 그 보증금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걸 다른 여자와 살림 차리는 데 썼으니 명백한 악의적 재산 은닉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1단계, 이혼 소송 제기. 김 변호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2단계, 은닉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반환 청구. 3단계, 명예도용대출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4단계,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원하신다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잘하면 3년은 감방에서 콩밥 먹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감옥에서 3년.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 통쾌함, 아니면 그저 지독한 피로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학력, 가짜예요. 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조회해봤는데 서울대에 박준호라는 졸업생은 없었습니다. 졸업장을 위조해서 산 거예요. 김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이 여자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학력 위조라. 김 변호사가 노트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외국계 기업이요. 연봉 1억이 넘는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거 아주 재미있어지겠는데요. 김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수영 씨, 아세요? 이 싸움, 우리가 아주 화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카페 안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서늘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 식어빠진 아메리카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훑자 물길이 생기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랑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준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진회색 정장에 작년 생일 때 제가 선물한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면도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느 평범한 직장인의 아침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 파멸을 맞이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남편이 평범한 아내를 만나 평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수영아. 그가 맞은편에 앉아 직원에게 손짓하며 라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보자고 하고 무슨 일이야? 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 오늘 회의에 있어서 시간 많이 못 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라보았던 얼굴, 한때는 사랑했던 눈동자,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매일 밤 기다렸던 그 남자의 얼굴을. 요즘 회사 분위기가 장난 아니야. 그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기 마감이라 사장이 쥐 잡듯 잡지? 우리 팀원 2명 나가는 바람에 일은 다 내 차지고. 준호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저는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논현동 아파트 거실. 구석에 숨겨놓고 찍은 듯 앵글이 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이은성. 2사람은 하얀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다음에는 긴장, 그리고 마지막에는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함으로. 이게 뭐야? 당신 잠들었을 때 은성 씨가 찍은 거야? 제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성 씨가 당신이랑 3년 동안 만났던 모든 기록을 나한테 넘겼어. 카톡, 계좌이체, 호텔 예약 내역. 당신이 했던 말들. 난 미혼이다. 결혼한 적 없다. 내 인생의 여자는 너뿐이다. 전부 다 들어있어. 박준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그가 고개를 숙여 서류를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명해. 그리고 몸만 나가 제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논현동 전세 보증금은 나한테 반환하고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 1억 2천만 원. 당신이 다 갚아.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추가. 뭐? 박준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너 미쳤어. 그가 합의서를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라고? 내가 왜? 논현동 집은 내 거야. 내 돈이라고. 그거 내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잖아.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공동 계좌에서 빼돌린 돈이고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야. 너 진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네 회사 인사팀은 당신 학력 가짜인 거 알고 있어? 박준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적 조회 결과서였습니다. 경제학과 졸업생 명단에 지난 15년 동안 박준호라는 이름은 없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졸업장, 돈 주고 산 거잖아. 제가 그 서류를 이혼 합의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사할 때 위조된 졸업장 냈지? 지금 그 억대 연봉자리 사기로 얻은 거잖아. 박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영. 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필요 없어. 그 여자는 그냥 잠깐 만난 거야. 그가 제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 진짜 와이프는 너잖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라니까. 저는 손을 탁 쳐냈습니다. 서명해. 제가 합의서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배려야. 흥정은 없어. 지금 서명하면 지난 5년은 없던 일로 쳐줄게. 조용히 회사 그만두고 어디 지방 내려가서 살아. 내가 어떻게 그만둘? 서명 안 해. 제가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진행할게. 먼저 당신 회사 인사팀에 학력 위조 제보하고 네이버판에 불륜 증거 싹 다 올릴 거야. 그리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형사 고소 들어갈 거야. 사기, 사문서 위조, 악의적 재산 은닉. 이거 3개 합치면 감방에서 몇 년이나 살아야 하는지 알아?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낯선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더 이상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던 그 순진한 김수영이 아니라는 것을요. 너 변했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난 그저 꿈에서 깬 것뿐이야. 3일 뒤 박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나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빳빳했던 셔츠는 구겨져 볼품없었습니다. 서명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결혼증명서,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제가 우리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서류에 적혀있던 그 이름. 마지막 획을 긋고 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겁고 단호한 그 소리는 마치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돌덩이 소리 같았습니다.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밖으로 나오자 4월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빌딩 앞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택시를 잡고 누군가는 지하철역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길거리에 서 있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방금 막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5년이라는 긴 거짓말의 터널을 빠져나온 여자.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논현동 아파트 열쇠를 넘겨받은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투명 우산을 쓰고 고급 아파트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신분증과 법원 판결문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3층에 멈췄습니다. 두툼한 카페 위 깔린 복도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마루 위에 네모난 빛 조각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얀 소파, 개방형 주방, 하얀 침대보가 덮인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머그컵.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베스트 허즈번드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을 살았던 공간입니다. 이 가구들, 이 장식품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제 돈, 제 명의, 제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탁으로 걸어가 머그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컵 바닥에는 찬물이 들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컵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 예약 좀 하려고요. 네, 짐 전부 다요. 아니요, 가져갈 건 없어요. 싹 다 폐기 처분해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가구가 빠져나갔습니다. 소파도, 침대도, 화장대 위에 늘어져 있던 낯선 여자의 화장품들도 모두 트럭에 실려 중고 시장으로 혹은 쓰레기장으로 떠났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4월의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비 냄새 섞인 서늘한 공기와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숯불갈비 냄새.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폐 속에 고여있던 탁한 공기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것들 억울함, 인내,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 이 밤바람을 타고 서울 하늘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은성 씨의 문자였습니다. 언니, 저 부산 본가로 내려가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은성 씨 인생을 살아요. 그 남자는 우리 중 누구도 아까워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은색 리본처럼 도시의 불빛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이 잠들지 않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이 집의 전세 계약은 해지할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생각입니다. 1년 후, 홍대의 작은 골목길에 새로운 로스터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인테리어에는 공을 들였습니다. 벽에는 직접 그린 커피나무 일러스트를 걸었고 바 테이블은 고젤을 사용해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게 안은 갓볶은 원두의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픈 날은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데님 앞치마를 두르고 바 테이블 뒤에 서서 첫 손님을 위해 원두를 갈았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논문을 쓰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를 주문한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제가 작은 시음용 잔을 들고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갓 볶은 원두인데 서비스로 조금 더 드려볼까 해서요. 여학생이 고개를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예의상 짓는 껍데기뿐인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 입꼬리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그런 미소 말입니다. 오픈 첫날, 손님은 고작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에 서서 커피 향을 맡으며 그라인더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나무 바닥 위에 네모난 그림자를 그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간판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문득 5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이 깰까 봐 발뒤꿈치를 들고 걷던 여자. 실직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도서관을 전전하던 여자. 참고 견디고 착하게 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 믿었던 미련한 여자. 그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건 새로운 김수영입니다. 제게는 저만의 가게가 있고 작지만 소중한 꿈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저 자신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정업 중 팻말을 뒤집어 마감으로 바꾼 뒤 바를 정리했습니다. 머신을 닫고 컵을 제자리에 놓고 원두를 밀봉했습니다. 사소하고 반복적인 이 일들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저를 위한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오늘 들어온 에티오피아 원두. 은은한 과일 향이 나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홍대의 밤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버스킹하는 노랫소리, 고깃집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손을 잡고 지나가는 연인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 위장을 데워주었습니다. 가게 앞번나무에는 꽃이 다 지고 연초록 잎이 무성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1년 전 4월이 생각났습니다. 논현동 아파트 거실에 서서 찬바람을 맞던 그때 저는 제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3, 이혼녀, 빚쟁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털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34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문에 붙은 문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에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려 서울의 부드러운 밤거리를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